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인문 아카데미 대표 윤형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럽인문 아카데미가 기획한 저자초청 기획대담 내 책을 말한다의 13번째 자리입니다. 유럽인문 아카데미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 유럽 인문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자초청 기획대담 내 책을 말한다는 최근 5년 이내 한국어로 출간된 인문학 저서 중 특별한 조명을 받을 만한 성취를 이룬 저서를 선정하고 저자를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13번째 초청 대상으로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진성 선생님의 저서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 문화사과의 시각예술 탐구와 비평을 선정하여 오늘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전진성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대담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홍용진 선생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담을 맡아주신 홍용진 선생님은 프랑스 방테온 소르본 파리 1대학교에서 14세기 전반기 프랑스 왕정과 정치사회 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후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직 중입니다. 홍 교수님은 유럽 중세의 정치사와 정치문화, 정치사상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유럽의 중세 말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특히 백년 전쟁 시기에 이루어진 근대국가 발생 과정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홍용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홍용진입니다. 오늘 기획대담 내 책을 말한다에서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 문화사가의 시각예술 탐구와 비평을 소개해 주실 저자 전진성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오시고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독일 사학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굉장히 이론 자체만 이렇게 파고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현상, 사회 각 곳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는 독일어 책으로 서독의 구조사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라는 책도 이제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이제 저서 중에 하나가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도 이제 번역이 된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아주 대단한 저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서들을 쓰셨는데요. 오늘 제가 대담을 드릴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은 이제 최근에 24년도에 이제 출판을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좀 질문을 드리고 전진성 선생님께서 좀 대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좀 굉장히 역사학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연관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역사학개론에서 역사주의의 등장 이런 거 얘기할 때 미술사가 등장하는 부분도 항상 먼저 언급을 하고 가긴 하지만 둘을 그렇게 크게 연관시킨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는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 이마고에서 왔는데 이마고라는 것이 데드마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재현한다는 점에서 이마고, 즉 이미지라는 게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 이렇게 연결시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먼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유럽인문 아카데미 측에 제가 이렇게 제 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잊혀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자로서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걸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제 대답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라는 이 제목은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을 내면 그 제목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한 10년 전쯤에 이 제목으로 작은 에세이를 쓴 적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하여튼 맨 마지막에 써야지 하다가 좀이 쑤셔가지고 미리 그동안 이렇게 썼던 글들 모으고 약간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제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원래 미학 지망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 갈 때도 그렇고 뭐 석사할 때 또 뭐 그 박사하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과를 옮길까를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왕 사학과 들어간 거 과를 옮기면 전과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옮겼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뭐 사학과 교수도 아니고 옮겼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당연히 관심이 있었지만 후순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게 어렸을 때부터 이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뭐 사회적 현실, 정치적 현실 그런 건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공상과학 소설에 관심이 많았는데 역사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 우주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특히 제가 고대 그리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대 남아있는 그 기둥, 원주 그런 거 파란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는 원주 약간 우주 막 이런 약간 환상적인 이런 걸로 저에게는 다가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었죠. 어쨌든 제게 역사적인 거는 뭔가 좀 초월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좀 초월적인 그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뭐 제가 사학과 교수도 아니지만 제가 역사학자인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보통 그 역사학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아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자료를 발굴하러 다니고 막 뭐 자료 하나 얻으면은 야 막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래 역사가인데 저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사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는데 물론 대학 가서 특히 80년대 대학 시절 보내면서 정치 사회의 이제 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제가 90년대 이제 독일 유학 갔을 때 거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회사 중심이었거든요. 뭐 문화사 바람이 있긴 했지만 사회사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부산에 자리 잡으면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정치 사회적 현실에 좀 눈을 뜨면서 이제 역사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이중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 얻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추구하는 것과 여전히 약간 초월적인 거, 세속적이지 않은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뭔가 잘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양자 간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 간에는 의외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의외로. 사실 그러니까 미적인 것, the aesthetic 이라고 하는 것도 예쁜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장 물질적인 세속적인 거로부터의 어떤 반전, 그것이 역전되면서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창출되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청소년 시절 때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정신적으로 되게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미적인 의식이라는 게 저에겐 어떤 그런 걸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미적인 게 그러니까 뭔가 이미 충족된 사람한테는 반지 귀걸이 같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조금 더 우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뭔가 좀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적인 거는 약간 구원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낭만주의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통의 극단에서 이렇게 반전하는 것, 이거를 이제 미학에서 숭고의 미학과 연결시키는데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게 역사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역사적인 것도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뭐 정신 없고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선거도 보면 사실 우연과 변덕 이런 걸로 많이 되고 그래서 볼테르가 뭐 역사를 쓰레기통에 비유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무의미한 것에서 사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무의미에서 의미가 창출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역사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역사는 숭고한 거죠. 어떤 이런 반전, 무의미에서 의미로의 반전. 그런 점에서는 미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 책에서 저는 그걸 이란성 쌍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역사라는 개념은 물론 옛날 또 히스토리아 뭐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근대적으로 그 낡은 개념을 다시 바꿔서 새로 생성된 것 그리고 미술이라는 개념이 생성된 것 이게 대충 18세기 중엽 이후 18세기 중엽 말 요 정도인데 이 두 개념이 생성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그런 게 생겼을까? 유럽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18세기에 거대한 변화 물결 속에서 더 이상 과거의 전통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면서 사실 이미 혁명 전부터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끊어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지어 미래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 역사와 미술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필연성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뭔가 필연성이 있다고 믿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탄압을 받을 때 뭐 역사의 도도한 뭐 이렇게 흐름을 뭐 반하지 말라, 뭐 역사의 수레바퀴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뭔가 역사가 어떤 필연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믿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의 상태에서 어떤 반전해서 나온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숭고한 역사와 미적인 것이 나름대로 일정한 종합을 이룬 게 헤겔의 미학이죠. 제가 석사 논문을 헤겔로 썼는데 물론 뭐 미학에도 쓴 건 아니지만 사실 헤겔의 역사 철학은 그 정수는 역사 철학 강의에 있다기보다는 미학에 오히려 역사 철학의 정수가 있거든요. 그 역사 쪽에서 보면은 사실 미의 이념이 관철되는 그 과정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건들 다 빼고 가장 정신적으로 순수한 상태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어떤 미의 이념의 완성이죠. 또 미술 쪽에서 보면은 사실 미술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 이게 그 아트죠. 기술, 여러 가지 기술 속에서 갑자기 회화 조각 건축이 이렇게 갑자기 독특한 어떤 다른 기술과는 아예 급이 다른 그 보자르 영어로 파인 아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립하는데 그 자립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이 바탕을 대준 거죠. 그러니까 그 미술의 독자적인 역사, 다른 쓸데없는 주변 배경 다 빼고 미술의 독자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있어야만 미술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겔 미학에서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 서로 보조적으로 서로를 받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술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실 미술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렇게 역사와 미술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 분리가 돼요. 역사는 그냥 어떤 사실들 연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미술사는 그냥 전문적으로 미술만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그래도 19세기까지는 이렇게 어설프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그거를 어설프게 연결시킨 게 역사주의죠. 역사주의인데 사실 역사주의라는 거는 19세기의 혁명도 거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 이 부르주아 계층이 힘을 잡는데 뭔가 이전의 귀족 왕족 사회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혁명적으로만 모든 걸 부시고 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변화와 안정을 대충 이렇게 얼버무린 절충주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적당하게 엮는 이게 역사주의였죠. 역사주의. 역사주의를 통해서 미술과 역사가 어설프게 아직은 결합이 돼 있었어요. 해겔같이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리가 돼 나아가지만 그래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 정신. 예를 들면은 뭐 고려 같으면은 뭐 고려 청자 그 시대의 귀족적 정신, 뭐 조선 같으면은 이조 백자 그래서 그 당시의 정신 이런 미술품이 그 시대 정신의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이제 이게 역사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합돼 있다가 이제 이게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이 얘기까지만 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적어도 이제 저희 입장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다시 이 분리됐던 것이 다시 결합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문화사인 것 같아요. 저는 문화사를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데 단순히 그냥 뭐 정치 경제 부분 말고 그냥 예술이나 뭐 이런 영역 다루는 게 문화사가 아니라 문화사는 어떤 새로운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화 개념을 이 진멜의 문화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진멜의 문화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막연히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뒤늦게 진멜에게서 이런 대가도 이렇게 생각했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걸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진멜이 이렇게 문화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 자체가 비극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어떤 주관적인 의도로 무엇인가, 예를 들어 국가를 만들었다. 우리의 주관적인 의도로 어떤 걸 지향하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는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것이 되어버리면서 우리의 주관적 의지에서 멀어지죠, 당연히. 내가 예술가 돼서 예술 작품을 나의 의도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작품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수용하고 하면서 이미 내 손을 벗어나죠. 그러면 새로운 객관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또 그것에 새롭게 나의 주관적인 것을 이렇게 의지를 표현해서 무엇인가 객관적이라고 만들면 또 벗어나고 이 끊임없는 갈등과 엇박자 이게 그 진멜이 본 문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극적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즉 재현의 주체와 재현의 대상이 끊임없이 엇박자가 되는 이런 것을 문화사라고 본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그 숭고한 거 미술과 역사 이런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현실 속에서 반전되고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이것이 문화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미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는 문화사라는 개념 속에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찾은 것 같아요. 문화사.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역사라는 건 그래서 사실은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어떤 플러스 알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화사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를 할 때 이제 문화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책의 서설을 보시면 또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시각사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우리 이제 문화사 하면은 히스토리라는 이제 생각을 딱 듣게 되고 시각사도 당연히 이제 히스토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각사의 특징은 봄과 보여짐의 이중성 또는 그 간극의 무화
라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네. 했을 때 뭔가 저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보다도 어떤 한 사건을 또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원래 역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또 그걸 기록하는 역사가 있는데 둘은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간극이 생기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각사라는 말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비주얼 히스토리라는 것이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갖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제 마음대로 정의를 내렸고 문화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사는 한마디로 그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에 두는 역사학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설명해서 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의 일부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각 자료는 역사학의 사료로서 유용하죠. 어떤 시대의 증언이잖아요. 물론 사료로서 좀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예술가들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림 속에 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사료로서 삼기에는 약간 좀 위험하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에 이렇게 주관적인 꿈을 꿨다는 것도 하나의 사료일 수 있긴 있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넘었으면은 어떤 시대의 증언으로서 그러니까 딱 개별 사실이 맞지는 않더라도 이 시대에 이 정도까지 상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거를 보면은 시대의 증언일 수 있죠. 그래서 영국 미술사가 뭐 예전 사람이지만 마이클 박산달이라는 사람이 시대의 눈이라는 표현, the period ey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도식들이 나타나는데 삼각형 모델이라든가 뭐 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 사실은 당시에 그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경제 활동, 뭐 이렇게 측량 기구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경험이 미술에 반영된 거다. 그런 점에서는 그냥 낱낱게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형식들이 그 시대의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케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작품에 예술의 사회가 반영된 것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사회가 예술 작품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 사회를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자기 에이전시로서 어떤 일종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어떤 유산들의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예술이 일방적인 이렇게 영향받는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점에서 이런 시각 이미지의 매체적인 특성을 원리로 삼아서 어떤 재현의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묻는 그러한 방법이 저는 시각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각사에서 중요한 게 시각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비주얼리티라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개념인데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각적 본성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본다고 해서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바라봄의 방향과 그거 속에는 인류의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나의 개인적 교육받은 것 포함해서 인류가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세상에 많은 어떤 이야기와 작품과 이런 거에서 나오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뱀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그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뭐 신라권이 되고 뭐 그리고 또 뱀이라는 게 껍질을 붓고 부활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이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뱀이라는 이미지가 문명권을 거슬러 갖고 여러 문명권에서 이게 나타날까?
제가 볼 때는 뱀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 빙하기 때 그 따뜻한 동굴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뱀이 거기 숨어있다 확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어슴푸레한 걸 보면은 공포를 느끼고 막 느끼는 게 하도 많이 당한 게 우리 DNA에 각인돼 있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경험해온 트라우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우리의 시각에는 그런 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뒤바뀐 거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관련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라봄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역사가는 이 시각적 차원으로 본다면 관찰자인 동시에 행위자이기도 하죠. 화가도 마찬가지죠. 화가도 어떤 작품을 볼 때 단순히 거리를 두고 그냥 모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자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상과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교우 관계를 맺는 거고, 결국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저는 시각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각사는 단순히 시각적 매체들을 다루는, 뭐 사진을 다루고 뭐 예술 작품을 다루고 어떤 매체들을 다루는 것만이 시각사가 아니라, 이런 시각적 관점, 즉 주관과 객관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시각사라고 보고, 그래서 시각사의 관점을 보면은 역사는 현실의 재현이자 재현된 현실이기도 하죠. 현실과 재현이 끊임없이 겹쳐지는 거고, 이런 점에서 저는 시각사가 대단히 문화사적이라고 봐요. 이런 점에서 문화사적이다. 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규정하면은 우리가 역사 방법론에서 많은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주체와 바라보는 대상과 이렇게 해서 대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정확히 재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요 정도.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면 저는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모리스 메렐로 뽕티도 생각나고 그렇긴 하는데, 그렇죠. 예. 다들 뽕띠잖아요. 예. 너무 이론적으로 가면 또 힘드실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쉽게 여기 첫 그 글이 아돌프 멘첼의 역사화인데 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멘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내려갈까요? 이거 멘첼의 그림인데 잠깐만. 이게 예. 멘첼이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약간 기형적으로 작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있었고요. 벌써 약간 우리가 이 사람의 작품이 굉장히 약간 멜랑콜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굉장히 멜랑콜리하고요. 이 사람은 아주 독일의 19세기 대표적인 역사화가죠. 역사화가. 이 역사화라는 거는 역사주의의 회화적 표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게 역사주의라고 했잖아요. 회화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특정 사건을 이때는 아직 사진이 없던, 이 사람 때는 뭐 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역사화가 생겼을 때는 사진이 없던 시절에 마치 포토리얼리즘처럼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정확히 그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그리냐면은 이미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미 분리됐어요, 과거라. 그래서 자꾸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고증하려고 한 거죠. 우리 역사학처럼 있는 그대로 고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아무거나 고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 왕의 대관식이라든가 전쟁의 장면이라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나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기념비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려고 하는 그게 역사화거든요. 우리 역사학과 비슷하죠. 우리 역사학의 회화적 버전이죠. 그런 화가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역사화가 있기 전에 종교화가 대세였죠.
그 종교화를 대체한 거거든요. 이제 종교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종교의 특징은 영원성이잖아요.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 근데 이미 종교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미 이런 시대에. 변화의 시대, 혁명의 시대.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새로운 의미, 변화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역사의 의미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역사화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화가 가지고 있던 알레고리 어떤 관례화된 상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역사화에서 이용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장면을 이렇게 할 때 옛날 가졌던 그런 알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의미를 이렇게 굉장히 뭐 위대한 어떤 인물이라든가 정의로움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례적인 알레고리에 따라서 표현하죠. 그런 점에서 종교화의 특색을 가지고 있죠. 원래는 역사화는 특히 프랑스 역사화가 그런 게 많죠. 자크 루이 다비드라든가. 그런데 이 멘젤은 대표적인 역사화가이긴 한데 좀 달라요. 이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자기 신체적 약간 결함 때문에 그런 멜랑콜리라고 해석하면 너무 낮은 수준의 해석이고 이 작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프리드리 대왕이 플룻을 잘 불었죠. 그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저 뒤에 요 분이 자기 누나인데 뭐 바이로이트 무슨 후작 부인인가 그런데 비랄미나인가 그 자기 누나를 초대해 가지고 자기 연주회를 연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참고문헌에서 본 거지만은 이거 이게 왜 이러지? 요 사람들이 정말 그날 연주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해요. 마치 사진을 찍었듯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역사화적인데 그럼 이것의 메시지는 뭐냐? 없어요. 무슨 영웅적인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걸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이 국왕이 예술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위대한 국왕을 이렇게 찬미하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작품이 특이한 거는 이게 사실은 어디 의뢰받아서 만든 작품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린 거거든요. 이 맨체르 작품 중에는 미완성 작품도 많아요. 그냥 자기가 그린 거. 대단히 역사적인 장면이 사건을 그렸는데 의뢰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은 역사화는 뭐 교회나 황실이나 이런 데서 의뢰받아서 이제 큰 데 붙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건 오히려 일시적인 순간이에요. 덧없는 순간. 딱 한 번만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리죠. 그리고 저 샹들리에 불빛에서 푹 퍼지는 그런 어떤 빛과 음악과 그것이 펼치는 유일무이한 그 순간, 그것을 이것이 보여주죠. 물론 모든 역사화는 그 순간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 장면을 사진 찍었듯이. 그러나 그 순간은 단순히 그 순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막 굉장한 기념비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마치 일상의 가족들 간의 어떤 잔치인 것처럼 일상의 그 순간 자체에 주목했어요. 그게 이 맨첼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맨첼의 작품을 보면은 이 화가의 그것을 그리는 화가의 주관, 이 사람 대단히 주관적으로 그려요. 그리고 객관적인 대상, 그 주관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객관적인 대상에 어떤 간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해석하자면 저는 그 관계를 탐색하는 게 이 사람의 작품인 것 같아요. 되게 성찰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냥 학자적이죠. 네. 아까 얘기했던 멜로뽕띠 같은 느낌이 약간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각성의 탐구라는 것을 이 사람한테 갖다 붙여도
크게 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사람이 시각성이나 그 용어는 몰랐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책의 한 사파인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전쟁도 겪고 7년 전쟁 막 겪고 막 이렇게 다 해서 몸이 세전할 때는 세잔해가지고 자기 왕국 밑에 왕국 그 노이에스팔레라고 이렇게 포츠담에 있는 궁전인데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햇빛을 맞으면서 죽기 전에. 이거를 역사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애매하죠.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이 궁전이 보여주는 것이 프로이센 국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프로이센 국가라면 한 개인은 사그러져 가고 그 국가는 영원한 어떤 그런 관계를 이 사람 나름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일반 역사화와는 상당히 다르죠. 이게 좀 잘렸네요. 예를 들면 이 안톤 폰 베르너의 유명한 작품이죠. 그 독일 제국의 선포. 이 작품과는 확 구별돼요. 이 안톤 폰 베르너는 이 멘첼의 제자뻘이거든요. 멘첼 되게 존경했어요. 되게 존경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적이죠. 프랑스도 이렇게 뭐 간단히 한마디 할 수는 없지만 사진 찍은 것처럼 그 장면을 정확히 묘사했거든요. 이 작품이 어찌 보면 되게 궁극주의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실제로 됐던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 베르사유 그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했잖아요. 그냥 그 장면을 가감 없이 묘사했어요. 뭐 실제로 저 비렐름 1세가 황제로 추대됐는데 별로 뭐 뜨뜻미지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포식도 화려하게 막 오래된 게 아니라 빨리 그냥 선포하고 만세삼청하고 그냥 왕이 떠나버렸대요. 아예 뭐 귀찮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별로 뭐 관심이 뭐 굳이 내가 그걸 맡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여기 군인들만 나오냐? 실제로 군인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이렇게 궁극주의를 막 이렇게 막 찬미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굉장히 안톤 폰 베르너는 이 독일적인 되게 엄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렸죠. 그러나 이 장면, 순간의 장면에서 아까 멘첼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지나가는 덧없는 순간에 대한 관심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이지가 않죠. 그냥 사진 잘 그린 그림이죠. 이것과 대비한다면 그 멘첼이 어떤가를 좀 대비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베르너는 멘첼을 굉장히 존경했죠.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실제로 그 공장에서 작업하는 걸 그린 거고 이 멘첼이 이 작품에 대해서 글도 남겼는데 이게 어떤 공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철강을 옮기고 있고 여기는 이 사람들 벌거벗고 씻고 있고 여기는 이 소녀가 광주리에 먹을 거 담아왔는데 허겁지겁 먹고 있고 이렇게 실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뭐 이게 억지로 이데올로기로 보려면 이 독일이 빠른 근대화, 독일 산업화, 독일 민족주의 막 이런 독일적인 노동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독일의 노동 윤리를 막 찬미하고 이런 걸로 해석되기 힘들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어떤 엄청난 굉음 막 그게 느껴요. 굉음 소리 그리고 막 먼지가 많을 것 같죠. 그리고 그 막 매캐한 냄새 막 여기 씻고 먹고 막 이렇게 이러고 이런 어떤 그 순간을 보여주기. 사실 이게 그림이 어떤 은행가가 의뢰해서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뭐 정치적 목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 거고요. 근데 여기 이거는 뭐 제가 어떤 해석을 본 거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감독관이거든요. 이 감독관이
요 플라잉 휠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나 보고 있거든요. 그 서양 회화를 아는 분들 보시면 그 원근법에 소실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중심이 된 소실점. 이 사람이 소실점이죠. 모든 사람 이게 질서가 이 사람으로 사실 맞춰져 있죠. 잘 보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실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자면 막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떤 미적 질서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숭고하죠. 어떤 무의미하고 덧없이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래도 어떤 미적 질서 하나를 잡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분투.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리고 대단히 이게 통감각적이죠. 이렇게 소리, 냄새, 막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순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근대 미술사를 공부할 때 역사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변화 얘기하면서 모더니즘의 가장 시초를 뭐 인상주의에서 보고 뭐 이렇게 프랑스 인상주의로 가서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그런 도식에는 이런 그림은 안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통감각적인 인상주의적이기도 하지만 또 인상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술사의 그 뻔한 도식은 이 사람에게는 맞지가 않죠. 이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 황태자일 때 라인스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살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거의 폭군이에요, 폭군. 그 프리드리히 대왕이 약간 동성애 그게 있어가지고 평소 결혼도 안 했어요. 있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잠깐 놀러 갔는데 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렇게 막 열이 받쳐가지고 그 녀석 끌고 와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황태자가 보는 앞에서 목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이게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있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왕인데 아버지로서는 완전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이게 라인스베르크 옆에 있는 좀 다른 소도시의 성을 가서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을 치장하는 이 과정을 묘사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정작 주인공인 프리드리히는 그림의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 그림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같으면은 프리드리히가 딱 중심에 서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독일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림에서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의자가 하나 놓여있고, 빈 의자 너무 작아요. 마치 작은 체형에 자기한테 맞는 것 같은, 자기가 앉을 것 같은 의자로 느껴지기도 하고, 느닷없이 이 사람이 바이올린 키고 있죠, 어떤 음악가가. 마치 예술가의 자축? 자기의 작품에 대한 자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 마네킹이 쓰러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실물을 제대로 그린다고 하는 건 작가의식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림 중에서 제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거는 이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역사화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림인데 이 사람이 역사화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이게 뭔가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의자도 놓여 있고 한 거 봐서는 사람이 바로 나간 것 같은 거고 금방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약간 공허한 느낌이 들고 이 방안도 제대로 보여주질 않고 요 거울에 비춰갖고 방 안의 모습을 넌지시 이렇게 수줍은 듯이 이렇게 보여주죠. 이거는 어떻게 조금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자면 독일 자유주의의 초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사실 독일 자유주의가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힘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군국주의로 이렇게 가게 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문화 예술 영역에서나 조금 활동했지 사회적인 힘이 없었어요. 어떤 이 자유주의자들의 절망과 어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다림
이런 것들을 저는 여기서 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플러스 이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어떤 작가로서의 고충, 약간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맨첼은 뭔가 이렇게 대상을 그리는데 대상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 혼연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붙인 말은 아니고 멜랑콜리적 리얼리즘이라고 이제 어떤 학자는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료적 가치가 있죠. 그 독일 자유주의의 어떤 절망과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려면 읽어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갖고 뭔가 현실과 예술 간에 뭔가 질서 없는 현실 속에서 뭔가 미적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분투, 작가의식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역사화지만 굉장히 안 역사화적인 이런 측면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각사의 문제, 어떤 재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일부에서 맨첼에 대한 그 글도 있지만 또 여러 다른 글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감명 의미 있게 읽었던 이제 글 중에 나현의 바벨탑 역사의 알레고리라는 글하고 오석근의 역사 촬영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었는데 역사와 관련돼서 이제 이 미술 작품을 이제 회화 작품을 설명을 하시면서도 여기에서 역사라는 게 좀 다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현의 바벨탑 같은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 그 자체가 역사를 대상화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는 게 역사를 우의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읽혀지는가 하면은 또 오석근의 역사 촬영이라는 데서는 역사가 어떤 대상이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프로세스나 아니면 방법론이라는 이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렇게 본 게 맞는지 한번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오석근에 관련된 글에서 제가 좀 명확하게 지금 불민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163쪽에 죽음의 흔적을 재현함으로써 재현을 넘어선다. 오석근의 사진이 포착한 시간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오래전의 미래다. 작가가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반복성과 영원성의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학자 생활하면서 약간 되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과 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글 의뢰가 들어오고 또 이게 좀 운때가 맞은 게 작가들한테도 이 기억이라는 게 되게 키워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책을 보고 아마 연락을 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작가들과 의뢰가 의외로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알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 작가들도 뭐 지금 이 두 분도 사실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새로운 작품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비평 글을 의뢰하셨는데 사실 저는 미술 비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역사 이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좀 뒤집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걸 정말로 작가가 의도한 것과는 무관하게 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어쨌든 저로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연 작가의 바벨탑, 그러니까 나연 작가의 작품이 그거예요. 이제 그 전혀 지구상의 반대쪽 편인 베를린과 서울, 이분이 이제 베를린 가서 원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 베를린 가서 이렇게 반년 정도 이렇게 머무시면서 이제 작품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베를린의 토이펠스베르크 그래서 이렇게 악마의 산이라고 그래서 2차 대전 때 막 부서진 쓰레기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산처럼 이런 거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서울에는 난지도가 있죠. 난지도 약간 비슷한 그런 건데 쓰레기들 막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이런 건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예술가적인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공통점을 모아서 이 느닷없이 바벨탑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뭔가 약간 전체주의적인 이런 거 연결되죠. 뭔가 나치 체제의 그런 것에 한 결과고 이것은 한국의 막 개발 독재 이런 것들 산물인 이런 난지도 이걸 통해서 이 굉장히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의 모놀리틱한 이런 구조물을 만든 이런 거에서 바벨탑을 생각해내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로 그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작품은 이게 다가 아니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마치 바벨탑이 이렇게 짓다가 신한테 미움을 받아서 파괴되잖아요. 신이 막 빛을 쏘는 것처럼 신의 어떤 벌처럼 이런 거꾸로 선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런 형상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녹음한 음성들이 들리거든요. 예컨대 나치가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막 이런 관련된 연설이라든가 우리 안산시인가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음성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바벨탑 우리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원래는 서로 말이 통했는데 신의 이렇게 엄벌을 받으면서 다 무너지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는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죠. 서로. 사실 한국말 같이 한다고 그래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흩어진 이런 것들을 묘사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이게 바로 역사의 알레고리다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체주의의 도상 이런 것도 역사와 관련되지만 그거보다도 결국 그것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된 저는 이게 역사의 모습이 본령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역사는 되게 정치적인 거죠. 정치라는 건 서로 그러니까 신과 동물은 정치가 필요 없죠. 이쪽은 완벽해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이쪽은 그냥 직접적이니까 욕구가. 근데 정치는 되지도 안 되는 거를 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런 의미에서 사기꾼이죠.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 약속들을 하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거짓 약속을 하면서 가자 해서 막 몰고 가는 거 이게 정치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정치가 안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학자 데려다 놓으면 정치 잘할 거거든요. 못해요. 사기 근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쩌면 그게 인류 역사의 본성이죠. 제가 아까 역사라는 게 그래서 저는 약간 사회 경제사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역사가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니까요. 역사는 항상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헛소리 서로 하면서 서로 딴 얘기하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그 과정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착 만드는 그게 역사가 아니고 그게 무너지면서 그 폐허에서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덩굴이 이렇게 파고 들거든요. 마치 우리가 저 아랍의 지구라트 이런 것을 보듯이 폐허 속에서 다시 덩굴이 자라고 다시 폐허 속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진 전장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고 하는 그게 저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실제로 베를린이랑 또 요 난지도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저기다가 심기도 하고 여기 또 그 바벨탑과 관련된 뭐 또는 뭐 독일 역사, 한국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일종의 아카이빙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역사가의 작업과 그냥 비슷하다. 약간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의 미적인 차원에서 우리 현대사를 나름대로 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서 역사의 알레고리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죠. 저는 이 신의 빛이 내려 꽂으면서 이게 파괴되면서 다양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막자짓거라는 이 이미지가 바로 정확한 역사의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 역사는 제가 볼 때 역사가 아니죠.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문화사도 그거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역사의 본령은 지금 제가 뭐 도시사학회도 하지만 그냥 도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구조되고 이게 역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모두 폐허가 된 다음에 마치 우리 고대 문명의 폐허 보듯이 거기에 그리스의 그 원주, 그 기둥 남아있는 그 기둥 그 폐허 속에 남아있는 그 인간의 흔적들 저는 그게 역사의 본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문화사고 시각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이 작가들과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일단 그렇고요. 너무 제 마음대로죠. 뭐 아님 말고요. 뭐. 예. 오석근 작가는 사진 작가거든요. 이분은 이제 인천 출신이고 물론 공부는 영국에서 했는데 그 인천이 이 사람에게는 작품의 무대이자 작품의 대상이고 원천이에요. 이 사람은 인천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어떤 흔적이에요. 어쩌면 자기 삶의 흔적이죠. 그것을 재현해야죠. 근데 이미 재현의 질서가 있잖아요. 뭐 도시를 이렇게 건물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고 뭐 이런 재현을 벗어나서 어떤 흔적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철수와 영희, 이거 기성세대에게 이제 알려진 이 모티프인데 이 철수와 영희가 서로 같이 오줌도 누고 서로 금지된 장난도 즐기고 뭐 어떤 사진 보면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고 이상한 야릇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추억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어떤 생각, 어떤 욕망,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보는 거예요. 즉 아름다웠던 과거가 시간이 지나서 상실된 게 아니라 우린 보통 생각하잖아. 이렇게 아름다웠던 과거 이미 지나가서 그런 노스텔지어가 아니라 이미 과거 자체에 이미 상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과거에도 완료되지 않은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예를 들면 전쟁에서 폭탄이 탁 터졌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맞고 그 폭탄을 맞고 기절했고 상위 용사가 된 그 군인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완료된 경험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자기의 과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물론 작가는 뭐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이데거에게 그 존재와 시간에 게베젠하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철학자들이 기제라고 번역하던데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이에요. 과거에도 끝나지 않은 어떤 무슨 미래,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미래 완료의 어떤 가능성, 그게 바로 개배전 하이트거든요. 어쩌면 역사가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냥 새로운 미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어떤 과거, 어떤 원통함, 고통,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찾음으로써 지금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질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의 질서에 바탕을 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벗어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어떤 우리의 꿈,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사야지, 뭐 이렇게 뭐 타워 팰리스로 옮겨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현재의 바탕을 둔 미래의 꿈이 아니라 과거에 완료되지 않았던 어떤 욕망, 어떤 꿈,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석근 작가는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오석근 작가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제 생각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본 건데, 이것도 약간 죽음의 알레고리죠. 집이 인천에서 이런 옛날 게 거의 이제 지금 다 철거됐겠죠. 철거되기 전에 이런 집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것도 저는 이 작가가 자기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이라는 매체, 저도 이제 사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사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재밌어요. 그 사진은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사진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보여주는데 맥락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맥락을 찾아서 뭐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도 있긴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하는 사진은 심지어 가족 사진도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이 그냥 침묵 속에 느닷없이 그게 있죠. 그게 사진이란 매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사진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별개로 그 자국이 눌려져 있어요. 그 순간의 자국이 사진가가 의도와는 별개로.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건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순간의 자국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료되지 않았던 그 순간의 그 무엇, 우리가 지금의 그럴듯한 수미일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퉁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보면서 이 사진이란 매체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재가 떨어져 있고 다시 담을 수가 없고, 그러나 저 항아리가 빛나고 있고, 뭔가 예술적 재현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시는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우리 고통, 우리 어떤 경험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재현의 문제를 나름대로 사진가로서 고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뭐 이분들이 실제로 의도가 뭐였든 간에 이걸 통해서 역사적 재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덕분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재현한다. 과거는 더 이상 없잖아요. 패스트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없어요. 부재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억진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현해야 되는가? 정말 과거란 건 뭐냐? 그냥 우리가 아는 사건이 과거인가? 그냥 아니면 그냥 기록, 내가 몇 년도에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게 과거인가? 아니면은 어떤 흔적, 다양한 흔적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흔적 속에서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완료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
이게 최상철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발터 베냐민도 얘기한 게 아마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베냐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은 읽었어갖고 충분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재와 재현, 현전이죠. 부재와 현전 또는 재현 간의 어떤 이중적인 관계, 뭐 그런 점에서 참 다시 한번 또 미술과 미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부 책의 2부로 이제 넘어가서 박물관과 기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 기념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념하기 위한 것, 뭐 좋은 의미에서든 아니면 쓰라린 상처를 이제 되새기는 차원에서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많이 모아 놓으셨는데요. 저는 이 2부에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그 챕터가 그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라는 챕터 제목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 비교하고 있는 게 두 명의 이제 좀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팠던 순간들인데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하고 윤동주 문학관을 이제 비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 일단 이제 재현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는 것이 역사학 본래의 과업이라는 이제 설명처럼 두 기념관은 재현 불가능한 고통과 어떤 시상을 재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선생님 글에 따르면 두 기념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역사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산문적이고, 예,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굉장히 산문적이고, 윤동주 문학관은 굉장히 운문적인 거 아닌가. 예. 그런 이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물관과 기념비는 사실 문화사적 분석을 하기 제일 좋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현과 현실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회화는 약간 복잡해요. 이렇게 약간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데 아주 박물관과 기념비는 아주 직접적이고 막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막 직접적이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분석이 쉬운데 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랑 그 윤동주 문학관은 같은 해 이렇게 만들어져서 준공했어요. 사실 2012년에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지에서 이렇게 약간 기획을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설계한 건축가들이 설명해주고 나서 설명해주고 그걸 듣고 우리가 비평문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에 이거 비평문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원래 써보려고 했던 제목을 먼저 한번 싹 이렇게 썼죠. 제가 볼 때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은 역사적인 거고 저 윤동주 문학관은 미적인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서양 근대 의미의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구조 조정된 시간이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된 시간이죠. 그 낭만주의자 슐레겔 19세기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가는 과거로 향한 예언자다. 역사가는 과거로 향한 예언자다. 즉, 보통 우리가 예언은 미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의 우리 욕망과 우리의 바람을 그 미래에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로 투사한 거야. 우리의 그 욕망과 바람을 과거로 투사한 거. 그게 이제 역사라는 건데, 즉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다시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그 폐허의 상태로 이렇게 가고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을 구성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과거의 기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어떤 미래의 어떤 지점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과거가 이미 존재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끼워 맞춘 게 역사죠. 마치 그 만주벌판을 달리는 고구려 무사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뛴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만주벌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시간을 구조 조정했는가, 요거에서 요 두 박물관은 약간 다른 접근을, 둘 다 조정한 건 맞는데 다른 접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름답게 묘사하면 안 되죠. 그건 이분들을 욕하는 거죠.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전략은, 이 건축물을 볼 때 전략은, 들어가는 입구도 되게 좁잖아요. 이렇게 미로를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 중에서 잘 찍은 사진은 작가들이 보여내 준 거고요. 이렇게 못 찍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 과거와 미래가 날선 긴장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미래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과거와 미래가 이 작품, 거에서는 아주 날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할머니의 주름살로 이렇게 고통이 모아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죠. 이 폭력, 이 국가 폭력과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면서 이 과거의 미래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 벽도 보면은 마치 그 사진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빛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게 차단하고 있거든요. 되게 수줍죠. 그러니까 되게 위축되고 수줍고 되게 이렇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할머니의 주름살로 표상될 수 있는 그 과거의 고통과 미래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재현의 전략이라면 이 윤동주 문학가는 윤동주가 딱 이 동네에 산 건 아닌데 가까운 곳에 계셨다고 하시고, 이게 수도 가압장,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에요. 서울의 수도 시설. 그걸 이제 안 쓰게 되면서 그 위를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보이도록, 별에는 밤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저 철문을 뚫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상형, 이렇게 약간 이런 작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갖고, 안 되네, 잘.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빛이 싹 들어오면서 약간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죠. 여기서는 과거가 미래가 마주보면서 날선 긴장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직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 청년의 아름다운 미소는 뭔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의 희생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생체 실험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마치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과 못지않게 그런 역사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순진무구한 미소는 뭔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굉장히 시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과거와 미래가 날선 긴장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이쪽은 그것이 직관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전 이 주제에 맞는 것 같아요. 두 미술관이, 두 기념관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역사가 만약 시간의 재조정이라면은 이것들을
기념관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그걸 결합시켰는가를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이 좀 더 역사적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미적인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2부에서도 또 다른 이제 기념관들에 대해서 또 많이 그 사유를 하고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독일과 한국 사례들 중에서 꼭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싶으신 사례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박물관과 기념비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위험해요. 그 니체가 뭐 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역사에 대한 고찰 방식을 세 개로 분류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념비적 역사거든요. 웬만하면 기념비적 역사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매체거든요. 무엇보다도 과거를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과거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다양한 흔적을 찾고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마르크스식으로 표현하면 물화시키죠, 과거를. 레이피케이션, 물화시키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경주박물관에서 선덕여왕의 금관을 본다. 그게 모조품이 아니라 정말 땅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무덤에서 바로 꺼내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냐? 우리가 그래서 박물관에서 authenticity, 그 진본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진본적이라고 쳐. 그렇다고 진짜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박물관의 그 위치에 그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그 디스플레이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옛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시대에 재현된 거일 뿐이죠. 그게 정말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박물관은 그래서 이제 좋은 전시는 이게 재현된 거라는 거를 공개화하지만 많은 박물관은 그게 마치 이렇게 진본인 거라는 식으로 우리가 마치 과거와 직접 만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에 우리가 속기 쉬운 거죠. 그런 측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독일사 영역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독일의 집단 기억을 보통 이제 요즘은 많이 독일이 막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그 신망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일본은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는데 독일은 막 반성을 잘했고 막 이렇게 독일의 기억 문화 이런 걸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니 뭐 잘한 면이 있죠. 독일을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작 정말 독일의 집단 기억은 우리가 아는 홀로코스트 기억으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한 부분이고 그거를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집단 기억의 심연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이 기념비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베를린 가면은 신위병소라는 이제 신고전주의 건물이 이제 쉰켈이라는 뭐 19세기 최대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요거를 이제 이게 여러 용도로 쓰이다가 원래는 이제 이게 여기 앞에 왕궁이 있어갖고 이 보초병들 이렇게 교대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1990년에 통일하면서 당시 이렇게 콜 수상 통일 독일의 주역이었던 콜 수상이 요 시설 내부를 리모델링 해갖고 독일의 중앙 추모 시설을 만들자. 그동안 독일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너무 반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케이 반성은 계속 할 거야. 하지만 우리 민족 고통도 좀 우리도 이제 좀 추모할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도 어쨌든 뭐 나치는 잘못했지만 우리 많은 일반 국민들이 고통받은 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추모 좀 하자. 그래서 중앙 추모 시설로 바꾸려고 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안에다가 그 유명한 20세기 초의 예술가인 케테콜비츠의 작품을 4배 확대한 모사품을 여기다가 놨어요. 이 작품은 뭐냐 하면은 케테콜비츠 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동원돼서 군대 갔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전사한 게 너무 슬퍼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연상시키죠. 피에타 아시죠? 그래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전혀 이거는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될 게 없고, 특히 캐테콜비스 자체가 좌파였기 때문에 이 보수 이 김인년 이 콘 입장에서는 좋았죠. 왜냐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잖아요. 다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애도하고 이러면 또 너희들 또 너희 민족주의로 가는구나 이렇게 욕먹지 않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사실 해외 관광객이 가서 보면 감동적이잖아요. 아들 죽은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슬픔, 평화주의 막 되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난받았어. 왜 비난받았냐? 원래 이 작품은 좋아.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바뀌는 거야. 뭐냐 하면은 어쨌든 뭐 강제로 끌려갔든 동원됐든 어쨌든 간에 이 죽은 아들은 군인이라는 것이죠. 왜 독일 민족 전체를 애도하는데 하필이면 남성 군인을 내세우냐는 거야. 왜? 이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거 아니냐. 이래갖고 뭐 특히 역사가 코젤렉이 내던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냥 밀고 가서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작품, 원래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된 이것은 여기서 독일인들은 피해자로서 등장해요. 피해자. 근데 이 독일의 집단 기억에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게 서로 뭔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가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치는 가해자지만 일반 국민은 피해자고, 더구나 베어마흐트라고 하는 국방군, 그냥 군대, 그러니까 나치 SS 친위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군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나치는 누구나 욕해. 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도 선한 피해자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었고, 특히 이게 이 독일어 용어 중에 오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희생이라는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말과 비슷해요. 그 희생이 수동적으로 희생당한 희생인지 아니면 내가 sacrifice,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토 히로부미한테 총을 쏴갖고 뭐 나 희생, 이런 영웅적인 희생이든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피해를 당한 희생과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 희생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구별이 없죠. 희생이잖아요. 독일어도 그랬거든요. 영어에서는 victimization이랑 sacrifice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독일에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우연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조국을 위해서 죽은 영웅, 의로운 희생으로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서독 체제가 되면서 이게 뒤바뀌어요. 뒤바뀌어서 이제는 군인으로 죽은 사람들도 수동적인 피해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자로. 옛날에는 수동적인 희생자도 적극적인 희생자로 둔갑시켰다면은 이제 거꾸로 특히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 이런 문구가 많이 쓰이면서 이렇게 가해자였던 사람도 이렇게 수동적인 불쌍한 피해자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것이 서독의 정치 문화였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거죠. 더 약간 위선적인 거는 이 독일 저항 기념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인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군인들도 다 피해자로 만들었는데 뭔가 군인을 피해자라고만 얘기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영웅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야말로 양심의 봉기. 양심의 봉기 그래가지고 슈타우펜베르크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는데 1944년 7월 20일 날 히틀러한테 폭탄을 집어던졌는데 그게 불발로 끝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잡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봉기 7월 20일에 신화. 그러니까 일반 독일 국방군은 저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헐리우드 영화 그 작전명 발키리에서 탐 크루즈가 이렇게 또 멋있게 나오고 그래갖고 뭔가 실제로 이 대령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웅으로 만들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문학 소년이어서 독일 문학 보면 슈테판 게오르게라고 있는데 그 서클에도 있었고 되게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저항하려면 진작하지. 1944년 이미 지고 있는데 왜 그때 저항을 하냔 말이야. 그렇죠. 사실 여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에도 동의하고 공산당 때려잡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44년에 저항한 거는 뭐 양심의 봉기 그런 게 아니라 군사적인 판단한 거죠. 이 히틀러 요놈한테 계속 맡겼다가는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얘 치워버리고 전쟁 끝내자. 이거 좀 지고 있는데 더 좀 난리 나기 전에. 그래서 군사적 판단이었던 거고 실제로 이 프로이센 이 귀족 장교들 입장에서는 이 오스트리아에서 와가지고 약간 거렁뱅이 같더니 히틀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원래. 그런 차원에서 제거한 거지 양심의 봉기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약간 코스프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같은 건물에 이런 것이 나중에 생겼어요. 조용한 영웅들 기념관이라고 해서 한 층, 2층인가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또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웅적인 저항자들 말고 정말 소극적인 차원에서 저항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자기가 친했던 유대인들이 있어. 이들을 고발해야 돼? 나는 그거 못해. 그래서 자기 집에 숨겨준 거죠. 근데 이거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잡히면 바로 죽어요. 근데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숨겨주고 이랬던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 조용한 영웅들. 이들을 기념관. 이건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게 정말 영웅이죠. 사실은. 정말 자기 실존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 막 영웅적 폭탄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양심상 우리 편하게 항상 좋아하던 우리 이웃인데 이들을 어떻게 고발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그지 못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난 못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장소를 했던 이런 거는 되게 또 감동적인 측면이 있고요. 독일에서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너무 미워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실 위선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뭐 한술 더 했죠. 우리 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뭐 재작년에 찍었는데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로 막아놨더라고요. 일본 그 대사관 맞은편에.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막 이거 막 훼손하려고 들고 구급파에서 이래가지고 막아놨던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놔두는 거는 되게 도발적인 거죠. 일본 대사관 직원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만방에 만드는 거는 저는 약간 반대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잔다르크 동상처럼 그냥 어디 가도 있는 거. 이렇게 교회 십자가 우리는 어디 가도 막 지역에 몇 개씩 있고 막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놀라게 되는 우리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만드는 그게 사실은 예술의 어떤 특성인데 그냥 뻔한 것들 이런 것이 돼버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김은성 이 부부 이 만든 작가들이 또 만든 건데 베트남 피에타거든요. 이분들의 뜻은 저는 공감해요. 우리가 베트남 참전에서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일본한테만 반성하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도 잘못한 거 반성해야지. 오케이, 그건 전 동의해요. 하지만 이 작품은 저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에서 죽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이에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꽃들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령 같은 거거든요.
되게 종교적인 이미지예요. 죽음과 부활. 아까 그 캐테콜비즈 작품 같은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과. 저는 이런 종교적인 이미지로 이 역사를 다루는 것은 되게 통속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베트남전 참전 문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참전 한국군 참전 군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죠.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이 갖고 사실 화가 나는 거는 미군들은 밖에서 포를 쏘고 한국군을 마을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몰린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거기 갔으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들을 변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같이 엇갈리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종교적인 이미지로 뭐 사랑과 평화와 이런 이렇게 미화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은 오히려 우리가 과거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치죠. 그래서 이 작가들의 뜻은 좋지만 저는 이런 재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역사적 재현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성찰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캐테콜비츠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좋지만 그것을 그 위치에 놨을 때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보는 그런 재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독일은 이 기념비 문화에 있어서는 되게 선진적이죠.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만들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특수한 용어가 경고비, 만말이라고 하는 이런 비석 형태가 등장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약간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것, 뭔가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는, 우리의 미래를 경고하는 이런, 마치 이렇게 무너진 세상 같잖아요. 이런 종류의 기념비들을 많이 생산했고요. 더구나 이제 저는 이것을 카운터 모뉴멘트라고 불리는데, 물론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반 기념비라고 하는데, 뭐 이거 설명하려면 길고, 어쨌든 기념비에 이렇게 거기다 낙서를 하면은 전기 장치가 돼서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념비라는 거에서 성찰하게 만드는 기념비. 사실 우리는 기념비 돌덩어리 딱 세워놓으면 거기에 기억을 다 맡겨놓잖아요. 근데 과연 돌덩어리에 기억이 있는가? 아니죠. 돌덩어리는 매체죠. 우리는 그 돌덩어리를 매개로 해서 과거랑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돌덩어리에 맡겨버리잖아요. 마치 교회의 십자가 자체가 무슨 신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십자가 인간이 만든 건데 뭐. 근데 그거 자체가 물화돼가지고 그거 막 병자한테 되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 자체가 신성한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기념비는 그거에 대해서 돌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덩어리는 이제 자기 역할하고 사라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성찰하게 하는, 기념비에 반대하는 기념비, 카운터 모뉴멘트 이런 거 실험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저는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그 통일 이후에 이제 콜 수상이 그 아까 그 중앙 추모지도 만들었지만 이것도 국제 공모를 했죠. 주변국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 계속 나치 과거 반성할 거야. 우리 앞으로 계속 반성할 거야. 그러면서 베를린의 가장 중심부에 나치의 과거를 반성하는 이런 시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국제 공모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건축가인, 해체주의 건축가인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사람께 당선이 됐는데, 이거 보면 이것도 이제 카운터 모뉴멘트인데 뭔지 모르겠죠. 뭔가 도시의 한 중간, 번화한 도시의 한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묘지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떤 데는 우리 발밑에 오기도 하고 우리보다 높기도 하고, 이래서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먼 공동묘지에 홀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그래서 어쨌든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또 물론 비판도 있어요. 너무 현대미술 같다 이러면서 또 하나의 관광지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도 뭐 가능하죠.
이것에 이제 영향 받은 거라고 보이는데 딱 그것의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독일의 카운트 모뉴멘트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제주 사산 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조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눕혀 있어요. 여기에 돼 있죠. 4.3 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끝나지 않아서 서로 이 4.3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 폭동이라고, 어떤 사람은 민간인 학살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될 때 이것을 세우겠다. 약간 한국식 카운터 모뉴멘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 기념비, 기념물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3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서 이 3부와 관련해서 일단 저는 이제 3부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건축가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저도 멋진 건축을 보면 우리가 보고 와, 뭐 멋지다. 와,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공간을 설계했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축물이 하나 들어오면 주변을 다 빛바라게 하는. 그러니까요. 예, 자기 건물만 중요하고. 예. 그래서 좋아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제 그런 이른바 잘난 척하는 건축물 말고 그런 뭐 아닌 건축물 중에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조성영 선생님 이제 작품인데 사실 조성영 선생님은 지금 사실 가장 존경받는 원로 건축하시고 너무 고맙게 이분이 절 예뻐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옛날 쓴 책을 보고 한번 연락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성균관대 교수 계실 때 가서 이제 강연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선유도 서울 그 한강의 선유도를 설계하신 분이라고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분이었어 해서 존경하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고맙게 되게 이분이 이렇게 젊은이들 뭐 저는 젊은이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분 지금 70 넘으셨는데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 손을 잡아 이끌고 여기저기를 데려다니셔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꿈마루도 이제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건데 이거 원래 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안에 있는데 교양관이라는 건물로 있다가 철거하려고 하는 걸 철거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이 건물은 당시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는 이게 서울이 아니었거든요. 서울 근교에 골프 클럽 옆에 컨트리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옷도 갈아입고 뭐 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특권층을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시찰하고 가다가 저건 뭐야? 그래서 저 컨트리 클럽은 당장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내가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교양관이라는 걸로 이렇게 애들 뭐 가서 이렇게 뭐 미술 대회도 열고 막 이런 걸로 했다가 뭐 그나마 기능이 별로 그래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걸 조성현 선생님이 놔둬 해갖고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다른 시설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상진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건축가가 아닌데 사실 은근히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설계한 건물인데 굉장히 나름 잘 설계한 건물이에요. 되게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철거하지 않고 이 건물의 모더니즘적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여기 보호를 대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그 원래 그것을 이렇게 살리면서 전혀 다른 그 건물로 탈바꿈 시켰어요. 제목도 이름도 꿈마루예요. 그래서 누구나 마루처럼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지나면은 위에 북카페도 있고 카페테리아 있고 가면은 피크닉 정원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서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특권층의 공간이었던 곳이 모든 시민이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탈바꿈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헤테로토피아,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라고 설명했는데 유토피아가 아닌 헤테로토피아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이제 해방구 같은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이걸 해석하는데 저는 이런 게 좋은 건축인 것 같아요. 혼자 멋있는 거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 기여하는 건축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도 고맙게 선생님이 이제 손을 잡아 이끌고 이렇게 홍성에 가서 그 이응노 화백의 고향인 홍성에 가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 새로 만든 건물인데 이응노 선생을 위한 건물이면 미술관일 것 같잖아요. 이건 미술관이 아니에요. 뭐 작품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생가기념관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건물인가? 옛날 이응노 선생님이 살았을 것 같은 집 모양도 아니에요. 모던한 건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고암 이응노 선생에 대한 기억을 담은 그를 기념하는 곳이 아니고 그분의 기억을 담은 공간, 그분의 트라우마를 표현한 공간이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그분의 원혼,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이분이 동백님 사건 통해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못 오셨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고향이 과연 아름답게 노스탈지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겠죠. 고국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고문당하든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런 그분의 트라우마를 소장한 기념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암 이응노 선생이라면 고향은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 건물과 주변 풍경을 보면은 굉장히 적절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잘 못 찍었는데 이 안에도 들어가면은 엇갈려 있어요. 뭔가 이렇게 되게 트라우마틱하죠. 이렇게 빛이 들어와도 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 트라우마라는 걸 느끼면서 나가서 보면은 고암 이응노의 시선으로 자기의 고향 마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기 백월산인가 하는 이제 산이고, 그래서 이 조성영 선생님이 건물만 진 게 아니라 이 못을 다시 연못을 다시 복원했어요. 사실 이 박정희 새마을운동 사업에서 중요한 게 못을 없애는 거거든요. 더럽다고. 근데 사실은 못이 환경 정화 장치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갖고 정말로 이렇게 이응노 선생의 기억하는 자기의 어떤 고향을 재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건축적으로만 순전히 보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건축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굉장히 좋은 모델을 저는 보여준 걸로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1시간 43분 동안 그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에 라는 주제로 이 책에 나온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그 전진선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 것 같네요. 텍토닉. 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준비한 게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텍토닉의 전행이라는 네네.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생경하게 들은 그런 용어라 텍토닉이라는 용어가 뭔지 좀 더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한국사에서 정말 지식인들이 잘 구분 안 하고 막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모더니티랑 모더니즘 구분 못했던 그러니까요. 건데 선생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모더니즘 또는 그 연장선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파시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저 마음대로 해석이기 때문에 예. 아니면 말고입니다. 예.
특히 이 텍토닉은 근대 건축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건축가들은 다 아는 개념인데 이제 이거를 건축을 넘어서 어떤 모더너티의 어떤 일반적 표현으로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보편화시킨 거에 대해서 많은 건축 이론가들이 싫어했죠. 그런 거 아닌데, 뭐 네 마음대로 건축도 모르는 게 이러면서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뭐 건축 이론가들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 나름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텍토닉이란 말은 원래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목수 이름이 텍톤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을 이렇게 정립된 게 요거 아니야. 일단 이것이 이거 말씀해요. 잠깐만요. 이게 정립된 게 아까 신위병소 건물 지금 쉰켈이라고 하는 독일 19세기 건축가인데요. 물론 이 사람이 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보통 건축사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정립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건축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은 건축다워야 된다. 그럼 건축이 건축다운 건 뭐냐? 아름다운 장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식까지 포함해서 기능과 아름다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기능도 없이 그냥 멋지게 뭐 이렇게 장식만 예쁘게 하고 이거는 건축이 아니라는 거야. 건축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가장 기능적인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이 쉰켈 이게 이제 고대 신고전주의 건축이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기능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있을 것만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 쓸데없는 장식이 있을 것만 있는 건축이거든요. 물론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근데 이제 요거를 현대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 반 데어 로헤죠. 미스 반 데어 로헤가 독일 사람인데 이제 시카고에 가서 자기 이념을 실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현대적 유리 건축을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처음 시작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쉰켈의 계승자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독일에 돌아와서 지금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인데 요거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의 미학의 특징은 있을 것만 있는 거죠. 독일어 표현은 바이나의 니츠라고 거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있을 것만 있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인데 아주 형식주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텍토닉이죠. 이런 게 텍토닉인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인데 사실 이 모더너티랑 모더니즘은 다른 거는 모더너티는 사실 모던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모도라는 부사, 그러니까 바로 지금을 의미한 그게 이제 그 형용사가 모데르누스인데, 그러니까 가장 지금 업데이트된 것을 추구하는 게 모더니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거를 잘 하는 게 좋은 거죠. 예컨대 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좋은 거지, 없는 질서를 자기가 새로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더너티는 새로운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거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강박이 되는 거죠. 나는 새롭지 않은데 계속 신세대 그럼 우리는 낡은 세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더너티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방향을 이렇게 강압하는 거죠. 이게 근대화라는 것도 서구적인 어떤 방향을 억지로 이게 모더너티인데, 이런 것에 대응한 것이 모더니즘이죠. 근데 모더니즘은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과 그것이 무의미하고 역사적 전통을 찾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역사적이고 한편으로는 탈역사적이고 한편으로는 권력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일체화된 걸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복수적인 걸 이렇게 다양한 걸 추구하고 이렇게 되게 이중적이에요. 모더니티는 그런 점에서 이 파시즘은 이 모더니즘이 반동화된 것이 파시즘이죠. 그래서 파시즘 어떤 사람들은 reactionary 모더니즘, 반동적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시즘도 모던한 걸 추구해요. 모던한 걸 추구하지만은 결국은 역사의 의미를 부정하고 오히려 영원성을 추구하고 자유보다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모더니즘의 한쪽 면만을 막 이렇게 부각시킨 게 이 파시즘이고요. 근데 모더니즘과 파시즘은 동일한 거는 절대적인 걸 추구하는 거야. 모든 걸 일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사실 그래서 모더니즘과 파시즘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 아시겠지만 르꼬비제나 이런 사람들이 알제리에서 도시계획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모더니즘은 식민지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군림했죠. 일본식 모더니즘 플러스 파시즘, 소위 재관양식. 이 앞에 파사드는 서양식으로 하면서 위에 첨하는 이렇게 동양식으로 해서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걸 나름대로 결합시킨다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나간 만주 신경. 이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민주공화국도 선진 민주공화국도 자기 식민지에서는 다 독재국가예요. 어쩌면 프랑스의 진면목은 그렇죠. 그 자기네 공화정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알제리와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진정한 모습이죠, 사실은. 모든 자기 나라 안에서는 되게 민주적이고 뭐 이런 나라도 식민지에서는 하등 다를 바 없이 폭력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시즘은 가식을 던져버린 모더니즘이죠. 노골적인. 그래서 건축에서도 사실은 모더니즘과 파시즘의 경계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21세기 이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의 폐허, 모든 게 무너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포함해서 그런 도식에서 벗어나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 모더니즘 쪽은 자기만 막 내세우면서 주변을 무시해버렸거든요. 우리의 도시 공간도 그 모더니즘적 질서에서 탁 체계가 맞춰지면서 많은 것들이 배제되고 어떤 이런 것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하는 좀 다른 세계를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역사적인 성찰이 그러니까 그런 모더니즘을 절대화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상대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뭐 아쉬우다 싶어서 질문하실 부분? 네네. 예? 온라인에. 아, 온라인 질문이요? 예, 예. 여기를 봐야 되나?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예, 예.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자면 맨첼은 작품을 그릴 때 어떠한 주관성의 개입의 여지 없이 객관화된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담지 않은 것이 맨첼의 작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사실 그 자체를 담아내는 사진조차도 구도나 타이밍, 명암되기, 촬영, 대상의 위치 뭐까지 모두 작가의 의도가 개입하려 했던 것이었고 업을 떠나 필연적으로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평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상 그 자체나 벌어지는 짧은 순간을 박제하는 듯한 기법도 결국은 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닐지요. 약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제가 뭐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맨첼은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와 그것을 보는 자기 주체와 어떤 거리감, 그 긴장된 관계를 성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점에서 특수하다는 거죠. 그냥 있는 거를 사진처럼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나치게 주관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그 주관이 갖는 한계를 또 성찰하면서 실제 있는 대상과 자기의 주관과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계를 성찰하고 고민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특유의 멜랑콜리가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맨첼의 특징이고, 그래서 약간 그 질문하신 분 의도를 잘 이해를 못했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전진성 선생님의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에 대한 그 저자 추천 기획대담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청중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도 또 경청해주시고 질문 남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